지난번에는 한국의 역사를 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유럽의 협동조합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시대사를 좀 보고, 로치데일이 영국에 소속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로치데일 선구자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잠깐 본 다음에 나라별 소협의 특성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영국이 당시 로치데일이 시작하게 됐던 시대적 상황은 영국에서 흑사병이 발병을 했죠. 14세기경입니다. 그러면서 유민들이 발생하게 되고 유민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또는 흘러다니게 됩니다.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앵클로저 운동이 벌어지죠. 그래서 영주들이 공유지를 확보하고 내어주지 않는 상황, 그리고 거기에 양을 키우게 되면서 양모 산업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그 공유지에서 일했던 농민들이 쫓겨나게 됐고, 이 농민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내쫓김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도시로 흘러드는데 다 빈민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주 중심의 봉건제도 몰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유럽 전역에 불황아들, 이게 만연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장발장, 레미제라블의 사건이 이 앵클로저 운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문제, 불황아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생겼던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해결 방안을 영국이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1차 앵클로저 운동이 일어났을 때 보통 1500년경부터 1600년경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는 단가가 높은 약물을 얻기 위해서 공유주를 몰수하죠. 거기에 양을 풀어서 약물을 파는 것이 훨씬 수익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공유주에서 대거 이탈하게 되고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고 빈곤층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빈곤층은 농촌에는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2차 앵클로저 운동이 19세기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전반, 그러니까 한 1800년도 초반에 발생하게 되는데, 근대적 대규모 토지를 농지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농민들이 축출당하게 되고 대규모 농민들이 이제 이농을 시작하죠. 결국 1차, 2차 앵클로저 운동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대거 이동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1970년대 청계천으로 농촌에 있는 처녀들이 이동을 한 것과 같습니다. 구로 지역, 영등포, 청계천 이쪽 지역에 많은 공장들이 밀집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이주하게 됐고, 그러면 농촌의 젊은 인구가 이동하면 농촌이 노령화가 되기 시작했던 그거와 비슷하게 된 상황입니다. 중세 봉건제가 몰락하고 빈민층 또는 불황민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가장 할 게 뭐냐, 이 불황아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까, 이게 방법이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구빈법입니다. 이 구빈법은 농민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재생산해내고, 그리고 빈민을 탈출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작업장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엘리자베스 여왕 1601년도에 첫 번째 구빈법입니다. 이 구빈법은 수도원에서 구빈법, 즉 불황아들을 교육해내고 훈련시켜서 외부로 유출시켰다라고 한다면, 이 구빈법이 만들어지면서 수도원에서는 이제 교구나 지방정부로 그런 일들을 이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빈민들은 작업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거나 구빈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한된 도움을 받거나, 또는 도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이 기술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하는 방식으로 구빈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빈법으로 여전히 이 불황아들을 구제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신구빈법을 1834년에 만들게 되는데, 이 신구빈법은 2차 앵클로저 운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빈법보다 신구빈법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역으로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열등 처우의 원칙과 원해 구조 금지,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열등 처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활 생활자의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 조건 이하보다 열등하게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최저 생계비보다 더 낮게 지급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원해구호 폐지라고 하는 것은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 가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작업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외함으로써 처음에 만들었던 구빈법보다 훨씬 뒤로 퇴행한 구빈법이 되게 된 겁니다. 당시에는 석탄을 캐서 산업혁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석탄 갱도에 들어가려면 어른이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0세 이하 청소년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노역을 하게 되고 이 청소년들이 많이 죽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은 발전을 했던 겁니다.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되면서 로치데일 선구자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당시 기독교의 교리가 해체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회가 18세기가 되면서 이익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자법의 개선과 중상정책이 산업혁명과 결합되면서 영국 사회가 문제와 동시에 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런 층에서 내몰린 건 빈곤층이 된 것이죠. 이런 빈곤층들이 몰려 있었던 곳이 태양이 없는 도시 맨체스터였습니다. 면방적과 면방직의 도시. 그때 당시에 귀족의 평균 수명은 35세였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평균 수명은 15세였습니다. 엥겔스가 맨체스터 빅토리아 공장에서 일을 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엥겔스는 여기에서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라고 하는 첫 번째 글을 쓰게 되죠. 결국 엥겔스는 태양이 없는 도시, 매연이 가득 찬 그 도시에서 노동계급에 대한 글을 쓰게 되고 이 19세기의 사회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맨체스터와 같은 산업혁명의 도시에서 협동조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협동조합은 이런 태양이 없는 도시, 그리고 노동자가 내몰리는 상태, 계급주의가 만연한 상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런 상태에서 저번 1강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 식량인 밀가루에 분필가루가 섞이는 그래서 가격도 비싸지만 정량이 아닌 밀가루를 먹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상인의 횡포에 맞서서 만든 그런 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이었습니다. 문헌상 전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은 이 채텀에서 시작된 해군 변기창의 선조공들이 만든 베이커리 협동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외상거래였던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페넥 교구에서 페넥 직공들이 협동조합을 1769년에 만들었지만 이 만든 협동조합이 결국 외상거래로 망하게 되고 이런 절차 또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왜 실패했을까라고 하는 무수한 질문들과 노력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로치데일입니다. 맨체스터 방적 공장에서 처음에 경영을 했던 사람, 저번에 말했던 류 라나크 공장의 협동마을을 만든 오원이라고 하는 이분이 21세 때 공장 경영자가 됩니다. 그때 그 공장에서 일한 사람의 직공들은 500명 정도 됐습니다. 이 공장 경영자이며 자수성가한 자본가였던 오원은 지금까지의 방식을 벗어나서 사회개혁, 그리고 어린이 교육, 그리고 노동운동에 일생을 바치면서 협동조합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 오원은 자기가 경영하는 이 류 라나크 방적 공장을 윤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청결한 노동자 주택을 만들어줍니다. 그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도 만들어서 그 자녀들이 그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강당과 매점을 만들어서 언제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새로운 협동조합을 꿈꿨던 사람, 이 오웬이 만든 것이 미국의 땅을 사서 1825년에 뉴 하모니라고 하는 협동마을을 만들었습니다만 경험 부족으로 이게 실패에 돌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보아왔던 영국의 협동조합은 당시 1830년대까지 약 300여 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았던 것이죠. 이제 1831년에 우리가 잘 아는 차티스트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개정하고 남성들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시작하지만 3%만이 선거권을 얻는 운동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834년에 이 차티스트 운동 바로 직후에 신구빈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신구빈법은 사실은 구빈법보다 더 후퇴한 구빈법이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1930년대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로치데일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 로치데일은 인구 2만 5천 명이 되는 그런 도시에서 출발을 합니다. 1830년 로치데일에서 노동자들이 파업후에 직조공을 중심으로 우회 협동조합을 만들고 33년도에는 매장을 개설하고 시작을 하게 되죠. 물론 당시에 협동조합이 망했던 이유가 외상거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외상거래를 폐쇄합니다. 그리고 28명의 조합원이 매주 2펜스씩을 모아서 1프랑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1프랑을 만들어서. 그래서 40명의 조합원으로 늘리고 이 40명의 조합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조합원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32km를 가서 매주 2펜스씩을 받아다가 조합비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 조합이 결국 지금 우리 협동조합의 전 세계 협동조합의 선구자로 되는 겁니다. 1865년 이 로치데일이 새롭게 형성되어지고 이 로치데일은 지역에서 꾸준히 매장을 확대해서 지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도매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도매 사업이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도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멀리까지 지점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 방식을 통해서 로치데일이 발전하게 되고 영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으로 서게 됩니다. 이 로치데일이 19세기 후반에 독점 자본주의가 형성되면서 자본가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협동조합들은 모두가 모여가지고 열심히 싸움을 하죠. 물론 1970년대까지 그 싸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1차, 2차, 양차 대전을 통해서 이제 폐허를 재건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 더 필요해지게 됐고 그러면서 복지 정책을 쓰게 됩니다. 로치데일은 이때 50년대 후반에 시장 점유율을 약 20% 정도 점유하게 되고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 경제가 쇠퇴하면서 마찬가지로 로치데일도 쇠퇴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80년대에 있었던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이 로치데일이 다시 2000년대에 부활을 하죠. 그래서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대단히 큰 그룹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쿱그룹으로 발전해서 영국의 협동조합의 발전상을 이루게 됩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이 로치데일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독자적 유통망을 기반으로 생산 또는 유통까지 일괄적으로 하는 수집구조의 협동조합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 협동조합은 전세적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수집구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밀가루를 처음에는 밀가루만 수입해서 판매를 했다가 이 밀가루를 재분하는 공장에서 밀가루 가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이 밀가루만을 사서 파는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가서 밀을 직접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밀을 사서 공장 재분소에다가 맡기게 되면 원 자재값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공을 하더라도 돈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것이죠. 그걸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밀을 사고 재분소를 구매하고 빵을 만들어서 모든 것이 하나의 수직적인 계열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이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통 수직적인 사업 구조를 하는데 로치데일이 이런 작업을 통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또 소비자 주권 또는 소비자의 필요와 바람에 기반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편익을 창출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적 소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동물복지 또는 공정무역 또는 로컬 푸드와 같은 그 소비 약자들을 돕는 형태로 선도해 나감으로써 로치데일이 영국에서 선풍적 인기와 함께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별로는 영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비자 협동조합이 발전하게 되고요. 프랑스,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는 영국 모델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런데 소비자 협동조합의 이런 부분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프랑스는 실패한 이유가 노동자 협동조합이 너무나 크죠. 그래서 소비자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위스는 우리가 잘 아는 거대 생협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커서 스위스 정부는 이제 생협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지점을 못 내도록 법적으로 막으려고 할 정도로 거대 생협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레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레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탈바꿈, 그래서 다국적 기업과 대형 매장 이런 것을 앞서서 시도해서 2017년도에는 대단히 큰 협동조합으로 발전합니다. 스위스에는 미그로라고 하는 협동조합과 스위스라고 하는 협동조합 양대 큰 주축을 이룹니다. 이 두 개의 협동조합이 엄청난 점유율을 자랑하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50%가 넘으니까 스위스 정부에서는 이 두 개의 협동조합이 너무나 커지면 일반 기업들이 클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지금 제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왜 그러면 소협이 대단히 소비자 협동조합이 왜 중요할까? 이것은 한국도 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협동조합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 핵심은 소비자 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소비자 협동조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을 판매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윤리적 소비가 곁들여진다고 한다면 그 조합원으로 가입했던 사람들이 편익을 도모하게 되는데 그 편익은 협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은 다른 협동조합을 끊임없이 양산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운동에 있어 소협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이쿱이나 한살림이 발전해야 이런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협동조합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뒤형벌은 어떻게 나는가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협동조합 기업은 뛰어난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녀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뛰어난 기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자신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핵심인 가치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윤과 가치, 이게 독특하게 드러나야만 협동조합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럽의 협동조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로치데일이 시작했던 이유,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섰던 것, 그리고 이 로치데일 협동조합을 통해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유럽의 협동조합은 가치와 이윤을 함께 추구했고 특별히 스위스에 있었던 쿱 스위스나 미그로 협동조합은 그런 정신 하에서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산을, 사회적 자본을 끊임없이 확대해 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회적 자본을 쌓아가는데 노력해야 되고, 기존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간 연대, 협동을 통해서 그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